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곳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인근에 자리한 스터크폰테인 동굴. 그 안에는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중 동굴이 존재한다. 호기심 하나로 그곳에 발을 들인 그는 암흑 속에 갇혀 비명을 내질렀다. 하지만 처절한 외침은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한순간의 선택이 그에게 가져다준 대가를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스터크폰테인 동굴. 이곳은 수천만 년 전 인류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존된 곳이었다. 미세스 플레스, 리틀풋 화석 등 수많은 초기 인류의 뼈와 도구들이 바로 이곳에서 발견됐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지하 미궁의 내부는 아직도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수중 통로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연은 수많은 동굴 다이버들의 입맛을 다시게 했다. 1984년 이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고자 3명의 베테랑 다이버가 이곳 스터크폰테인 동굴에 모였다. 누노 고메즈, 말콤, 그리고 피터 베르훌셀. 그중 누노 고메즈는 극심한 추위와 호흡의 한계를 넘나들며 심연을 탐험한 세계적인 심해 다이빙 기록을 보유한 인물이었다. 이처럼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이들은 그 누구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동굴의 가장 깊은 곳을 탐사하기로 한다. 다가올 비극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들은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그곳에 발을 들였다. 1984년 9월 29일 29세의 남아프리카 출신 다이버 피터 베르훌셀은 두 동료 누노 고메즈, 말콤과 함께 스터크폰테인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목표는 동굴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밀러홀의 깊이를 측정하고 호수의 가장 먼 지점까지 연구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3명의 다이버는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유일한 시야를 확보해주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이들은 밀러호수 입구부터 좁은 통로를 지나 터널 끝에 있는 폭 1m, 길이 약 3m에 달하는 작은 에어포켓까지 약 120m 거리에 조심스럽게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며 미지의 공간을 탐색한다. 누노와 말콤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능숙하게 움직이는 반면 피터는 다이빙 팀에서 비교적 경험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제는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갈 시간. 수심 4m 정도의 상대적으로 얕은 터널을 따라 설치된 가이드라인만 따라가면 어렵지 않은 길이었다. 헤드라이트와 같은 인공적인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이었기에 팀원들은 가이드라인에 의지해야 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선두에서 헤엄치던 누노 고메즈는 틈틈이 팀원들의 상태를 확인한다. 뒤따라오던 말콤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피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상황을 파악한 팀원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 피터를 찾는다. 가이드라인을 설치한 메인 통로 이외에도 이곳에는 수많은 수중 통로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 그중 한 통로에서 희미한 빛이 비추는 것을 목격했고 누노와 말콤은 그곳에서 사라진 피터를 발견한다. 위험한 행동이었다. 누노 고메즈는 피터에게 주의를 주고 다시 가이드라인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피터는 호기심에 자꾸만 가이드라인이 연결된 통로가 아닌 수없이 갈라진 수중 통로들에 관심을 보였다. 그들이 처음 가이드라인 끝에 있었던 에어포켓에 도착했을 때 수천만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이 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곳에 자신들이 처음으로 서 있는 인간일 수 있다는 짧은 대화는 세 남자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이는 피터를 흥분시켰고 탐험가 정신을 고취시킨 것이었다. 그들이 다시 출구로 향하던 중 누노 고메즈는 뒤따라오던 말콤으로부터 핀이 당겨지는 느낌을 받았고 말콤으로부터 피터가 또다시 사라졌다는 신호를 받았다. 이번에도 피터는 강한 호기심으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좁은 수로에서 발견됐고 누노는 이번엔 더욱 강력하게 주의를 준다. 또다시 가이드라인을 따라 침착하게 헤엄쳐 나가던 세 다이버. 잠시 뒤 메인 터널을 나가기 위한 좁은 통로에 도착했을 때 피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두 다이버는 헤드라이트를 사방으로 비추며 또 한 번 피터를 찾는다. 누노는 한 달 전 이곳 스터크폰테인 동굴에서 2번의 다이빙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밖에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옆 통로들을 살펴보며 피터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찾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가이드라인을 이탈한 피터는 강한 호기심과 모험심에 이끌려 더욱 깊은 곳으로 향했다. 누노와 말콤은 4시간 동안 가이드라인 경로를 따라 샅샅이 수색했다. 공기 탱크가 바닥이 날 때까지 여러 차례 이동한 탓에 실트가 휘저어지며 시야는 점점 줄어들었다.
결국 시간이 다 되었음을 느끼고 그들은 출구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피터는 가이드라인 밖에 있는 신비로운 통로들을 하나하나 지나면서 그곳을 탐험해보고 싶은 유혹에 휩싸인다. 곧 피터는 방향을 틀어 새로운 통로로 빠르게 나아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서는 단순한 길조차도 찾기 힘든 미로처럼 느껴졌다. 오직 손전등 빛에만 의존하여 아주 작은 부분만을 비추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건 쉬웠지만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가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었다. 이미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태였다. 좁은 통로들을 지나면서 바닥과 통로에 가라앉아 있던 실트가 휘저어져 시야는 더욱 흐려졌다. 그는 물속에서 가이드라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 비좁은 통로로 보이는 곳 너머로 수면이 보였고 작은 에어포켓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둘러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는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작은 에어포켓에서 동료들이 자신을 찾아주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피터는 손전등으로 그 좁은 공간을 둘러봤다. 그 안에는 몇 개의 좁은 통로가 있었지만 당장은 동료의 구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혹시라도 근처에 자신을 찾고 있을 누노와 말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물속으로 손전등 빛을 비췄다. 하지만 어떠한 소리도 없었고 수면의 흔들림 또한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손전등의 배터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결국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불을 껐고 암흑 속에서 점점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의 공기 탱크는 다시 출구로 나갈 만큼 충분했다. 출구까지의 길을 정확히 안다면 말이다. 배터리 잔량은 얼마 남지 않았고 출구를 찾다가 또다시 길을 잃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간은 흘러갔고 피터는 생각했다. 누노와 말콤은 이미 공기 탱크 잔량이 바닥났을 것이고 자신을 찾기 위해 다시 재정비하여 돌아올 것이라고. 피터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공기 탱크로 바위를 내리치고 물속으로 계속해서 불빛을 비췄다. 그가 움직임을 멈췄을 때 그 안은 고요한 정적만 흘렀다. 체력을 모두 소진한 피터는 잠이 들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도 없는 채로 잠에서 깨어난 피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 힘없이 앉아 있었다. 시간의 기준도 사라진 채였다. 하지만 식수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에 생존에는 문제가 없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까? 피터의 불안감은 점점 심해졌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혹여나 동료들이 자신이 익사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생각이었다. 그가 위치한 곳은 출구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공기 탱크의 양은 충분했다. 하지만 실트가 휘저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물속,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출구까지 가는 길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박과도 같았다. 그 좁은 공간에서 홀로 어둠 속에 갇혀있던 피터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악몽은 계속됐다. 이곳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고픔과 환각 증세는 극심해졌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나약해진 피터는 동료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선택과 출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선택을 후회했을 것이다. 그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고 이내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다. 한편 피터가 사라지고 4시간의 수색을 마치고 동굴 밖으로 나온 누노와 말콤은 늦은 오후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구조대는 동굴 다이빙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동굴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누노는 구조를 위해 자신의 동료 다이버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고 그 둘은 새 공기통을 장착하고 다시 피터를 찾으러 나섰다. 끊임없는 수색에도 피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누노와 동료 다이버는 체력을 모두 소진했고 저체온증에 시달렸다. 이후 구조대가 수색을 인계받아 밤새도록 수색을 진행했지만 흙탕물이 된 물속에서 시야는 완전히 차단됐다. 이때부터 경찰 구조대 이외에는 누구도 이 동굴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쇄했다. 이는 추가적인 다이빙 사고를 막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경찰 구조대의 6주간 수색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결과 없이 결국 수색은 중단됐고 이제는 살아있는 피터가 아닌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가야 했다. 물에 잠긴 호수를 통해 수색을 이어갈 수 없었던 상황에 수색팀은 동굴과 수면이 이어지는 지점을 찾기 시작했다. 누노 고메즈는 이 수색팀에 합류했고 몇 시간 뒤 수면과 연결되는 작은 통로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 발견으로 인해 수색팀은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통로 중 한 곳에서 물가에 잠들어 있는 피터를 발견한다.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피터는 익사하지 않았다. 쇠약해진 피터의 몸무게는 약 20kg 줄어있는 상태였다. 자신을 찾아줄 동료를 기다리던 피터는 그곳에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했다. 피터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부서져버린 공기 탱크와 손전등은 피터의 처절한 시간들을 보여줬다. 피터가 머무르고 있던 장소가 밝혀지고 더 안타까웠던 사실은 수색을 하던 한 다이버가 피터가 있었던 곳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까지 다가갔던 것이다. 만약 피터가 출구를 찾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면 혹시 만날 수 있었을까? 피터의 부검 결과 그는 무려 3주 이상 그곳에서 외로움과 굶주림을 이겨내지 못한 채 아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기심으로 인한 단 한 번의 선택이 그에게 가져다준 대가는 너무 컸다. 피터를 발견한 현장에는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외로운 마지막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